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랑 한 6시간 정도 행정심판 사례 다루는 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서 행정법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객관식일 때는 주어진 속에서 이제 찍으면 되지만 근데 논술식은 이렇게 쭉 답을 써서 풀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풀어내는 기본적인 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1차 볼 때 사실 주어진 지문에서 골라낼 정도로만 하셨지 이렇게 외우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2차를 소화를 해내려면은 많이 외워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2차는요, 9번 쓴 사람이 10번 쓴 사람을 못 해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편지도, 일기도 자주 써본 사람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간히 옛날에 수업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40년 만에 모녀지간에, 형제지간에 만나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껴안고 울기만 하고 있죠. 근데 맨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니들은 짝꿍인데 뭘 그렇게 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그러는데 맨날 만나니까 맨날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2차 시험은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럼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잘 쓴 사람들 거 보고 베껴 쓰시면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요, 거기에 맞춰서 써지게 돼요. 가급적 많은 양을 준비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 짧은 양을 준비해서 쓰세요. 5줄보다는 3줄, 3줄보다는 1줄. 한 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다 그 단어들이 핵심 키워드라 그러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짱입니다. 만약 그게 배점이 10점으로 나왔다. 한 줄 쓰면 되고, 한 줄짜리를 20점으로 나왔다. 2줄로 늘리시면 돼요. 아니, 나는 잘 못 늘리는데 괜찮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2줄로 늘리는 거, 자간에 칸만 띄어서 늘리시거나 글씨를 키워서 띄셔도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됩니다. 30점으로 나왔다. 3배로 띄시면 됩니다. 40점 나왔다. 4배로 띄시면 돼요. 한간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요, 지금 키워드가 집행정지하고 가처분이다 그러면 3줄로 써야 된다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집행정지와 가처분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써도요, 점수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웃죠. 실제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채점을 할 때요, 앞에 딱 보고 키워드 위주로만 탁탁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읽어요. 그 다 읽으면요,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교수들이요, 문제 소재, 결어 봅니다. 문제 소재 결어가 제가 항상 법문은, 판결문, 재결서 이런 것들은요, 양괄식이에요. 이게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답이에요. 중간은 전개입니다. 전개. 그게 10점짜리면 10점에 맞춰서 전개하시는 거고 20점이면 20점 배점에 맞게끔 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 늘리는 거 쉽습니다. 말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는요, 모르면 안 쓰면 되고요. 자기가 쓸 만큼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많이 준비한다, 작게 준비한다, 작게 준비하는 작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필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교재 1페이지 보면은 1차 시험 볼 때도 있었던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운다기보다는요, 그냥 몸에 배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머리 밑에 몸통 있고 몸통 밑에 다리 있다, 이걸 외워서 알겠습니까? 그냥 쭉 자주 하다 보면은 외워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기본적인 폼 안에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갖다가 1차에서 배웠던 그게 어디 부분에 뭐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면 그거에 관한 거를 쭉쭉쭉쭉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써보시고 고사장 가서 비슷하게 흉내 내시면 한 60점 나옵니다. 그럼 된 거죠. 80점, 90점? 그거는 저한테 또
조금 더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공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2, 4, 8, 16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60점 정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또 제1차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거 1교시에 맞춰드리고요. 2교시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트레이닝 할 거예요. 자, 그럼 1교시 관련해서 제가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관한 준한 사법 작용이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행정부를 통해서 국민갑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무섭게 단독적으로 하는 걸 모두 처분, 행정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행위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이 됐건 행정입법이 됐건 혹은 행정계획이 됐건 항상 법률에 적합할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률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법률은 성문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정한 법에 이거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없이 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위법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더라. 그 법률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1단계가 통과해야 1이 내려와요. 근거 없이 하면 위법이에요. 근거 없이 하면 바로 위법입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 근거에 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이 법률을 여러분들이 민법하면서도 잘 보셨겠지만 우리가 4단 서랍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법률을 보면 법률 요건 파트가 있고요. 법률 효과 파트가 있어요. 이 효과 파트는 항상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이 권리 의무 중에 하나가 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부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건은 뭐냐? 쉽습니다. 뭐 뭐겠어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입니다. 형식, 절차, 내용. 준해형절이라고도 하고요. 주형전례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법에 입문한 이상은 어차피 항상 외우셔야 될 거니까 그냥 외우셔도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권리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요건은 엔드 개념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요건 중에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바로 이 주체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기술이죠.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재량이.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갑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떨어졌어요. 이 처분이 적법인가 위법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찰관 째려봤다는 이유로 딱지가 떨어졌네요. 딱지라는 게 범칙금 부과 처분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적법인가 위법인가 대입을 해보렸더니 국민더러 경찰관 상대로 인상 쓰지 마라라는 조문이 없어요. 근데 그 경찰한테 인상 썼다라는 이유로 만약에 딱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법률에 그 어디에도 없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그죠? 위법입니다. 볼 것도 없이. 두 번째는 신호위반했네요.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위반을 이유로 신호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갑에 대해서 신호위반하지 마라. 신호위반하면 딱지 뗀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경찰한테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쓰면 딱지 뗀다. 이 규정은 없는데 경찰한테 경찰 이제 그 신호위반하지 마라는 조문이 있고 그 신호위반을 했을 때 근거를 보니까 경찰청이 문서 형식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에 부여해서 이유 제시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거 불이익 처분이니까. 내용. 신호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반드시 띄도록 돼 있더라. 띄어야 되고요. 뗄 수도 있도록 돼 있더라. 혹은 떼는데 텀이 있더라. 요기가. 자, 그럼 1번.
신호위반했다는 예로 딱지를 떼는데 경찰청장이 아니라요 국세청장이 뗐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신호위반을 이유로 이거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요건 중에 보니까 경찰청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따라 법에는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위법이죠. 이때 하는 얘기가 근거는 있지만 요건과 관련해서 주체상의 한계를 준수 못한 처분이어서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계속 이거를 패턴 시켜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호위반을 이유로 딱지가 날라왔는데 근거 있는데 그 근거에 해당되는 조문을 봤더니 경찰청장이 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문서에는 그 법조문에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 또는 구두로 했어요. 그럼 형식이 잘못된 거죠. 이것도 위법이에요. 세 번째, 신호위반을 이유로 딱지를 뗐는데 이 딱지가 근거는 있는데 해당 조문 보니까 경찰청장이 했어요. 문서 형식도 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같은 개별법은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할 때면 이유 제시하고 사전 통지하고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의견 정치 기회 부여하라고 했는데 의견 정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전 통지를 결한 채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리고 여기가 불이 빡 꺼지는 거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면 옳다라고 보고 근거는 있지만 법률상의 한계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주체, 형식, 내용상의 한계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절차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교에 이 절차도 이런 내용 같은 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나 이와 같은 것들처럼 독자적인 위법 사유인가요? 그 논의 정점 하나 더 집어넣어주면 퍼펙트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냐? 자주 들으세요. 이거 몇 강 되지도 않을 건데 자주 들으셔서 자기 걸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다 갖췄습니다. 근거도 있고 경찰청장이 문서 형식으로 이유 제시하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부 다 하고 신호 위반을 안 한 놈한테 했다. 그럼 이것도 내용상의 한계를 준수 못해서 위법이죠. 이게 여기가 거쳐져야 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갖췄습니다. 근데 법에 보니까 6만원 딱지 떼도록 돼 있네요. 7만원 나왔네요. 근거도 있고 주체 형식 절차 내용 준수한 처분이지만 효과상에 있어서 6만원 하라고 했는데 7만원 나와서 위법입니다. 이러고 7만원이 다 위법이지 만원어치만 위법이요 이런 거 안 해요. 아시겠죠? 위법이. 자, 6만원 이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7만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위법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금 밟고 넘어가면 일탈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6월이라고 그러죠. 안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6만원인데 신호위반의 어떤 그러한 위법성의 정도라든가 사정을 봤더니 제일 짠한 경우인데 6만원이 나왔다. 이게 남용이에요. 남용. 그럼 남용이라고 하는 외적 한계, 내적 한계 그래서 이 남용 여부는 불문법상의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불문법상의 원칙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비리 원칙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비리 원칙 그냥 한 줄로 쓰시고 이게 만약 100점짜리다 그러면은 비리 원칙 다 쓰셔야 돼요.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막 여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쓰시면서 사례까지 이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수단이 필요 이상이냐 법익 간의 균형성을 맞추는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다 쓰실 거는 거의 없어요. 한 줄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에 수단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법 상당성의 원칙이 어긋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만약 비교 대상이 나왔다. 이 처분과 관련해서 을한테는 하고 갑한테 똑같이 했는데 얘가 좀 너무 불리하게 나왔다. 비교 대상이 나오면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두 개죠. 차별하지 말 것, 합리적 사유가 없이. 만약에 한 사람한테 나왔는데 뭔가 이거 나오기 전에 뭔가 선행 제스처가 있어요. 사전결정이나 뭐 부분허가라든가 확약이라든가 뭐예요? 아시겠죠? 기억나는 대로 써주시는 거야. 맘 같아서는 요건을 다 5개가 기억이 나면 좋겠죠. 선행조치,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조치, 인과관계, 그의 선행조치에 반한 후행조치. 이거 생각하고 쓰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셔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신뢰보원칙이란 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출제를 한 사람이 선행조치와 후행조치를 나눠서 출제를 했을 때는 선례보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쌩까면 쌩깐만큼의 상대방의 답이 돌아오겠죠. 점수가 깎여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제 아는 척을 써줘야 되는데 요건 5개 다 쓰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안 쓴다가 아니라 그땐 신뢰보원칙이라고 되게 쓰고 비비셔야 돼. 기억나는 요건 몇 개 쓰면서 기타 요건을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식은 좋은 게 모르면 비빌 수가 있어서 좋아요. 비빈다, 문댄다. 이렇게. 근데 객관식은 아무리 99% 잘 맞췄어도 마지막에 낙점 잘못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논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과정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선례가 나오더라. 이게 나와야 돼. 그죠? 항상 내는 패턴이 여러분들이 출제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뭔가 엄한 것과 결부시키더라.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나옵니다. 빠진 게 있나 모르겠네. 다 상관이 없어도 꼭 이거는 쓰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어떤 처분을 하나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인데 이 처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예요? 법률 유보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률 유보원칙이고 이거는 법률 우위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리원칙까지 관련되는 거 신뢰보원칙도 하나 더 들어서 이렇게 해서 100점짜리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100점짜리 나올 수도 없지만 행정사법이라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어서 100점짜리 문제를 행정법 공부하는 법과대학생들한테 중간고사로 던져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답을 어떻게 쓰느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입니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맙니다. 그리고 법률 유보에 관한 학설막, 중요사항 유보설, 무슨 침해 유보설 엄나 써놓고 여기서 근거가 없어서 위법. 출제한 사람, 이 객관식으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저기 부산까지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인상은 갈 수가 없으면 무릎 끝내는 거잖아요.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선배님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사법시험에 연수원 과정 2년 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하고 면접 통과해서 연수원 2년을 다니는데 연수원 2년 중에 1년이 연수원에서 시험 보는 과정이에요. 정말 이제 300명 중에서 70명 정도는 판사로 임명이 되고 한 7, 80명 정도는 또 검사로 임명되니까 판사나 검사로 가고 싶은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아유 나 어차피 변호사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건성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성을 하더라도 너무 개기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분 때문에 연수원에 과락제도가 생겨요. 유급제도가. 과락이 아니라 유급제도가. 이분이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시험이 된 데다가 판검사 욕심도 없어요. 시험 볼 때마다 남들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끝날 때쯤 와가지고 한 2줄 쓰고 나가버립니다. 뭐라고? 본 법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이송함. 여러분 잘 아시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행정법 시험 들어가면은 민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그러고요. 민법 시간에 들어가면 행정법원 이송한다고. 그 자체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판사들이 그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급제도가 생겨요. 맞춰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우기고 가셔야 돼. 근거 있고 한 개 주체 형식 절차 내용 갖췄는데 내가 볼 땐 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보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절차상의 문제 검토한 다음에 별로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쪽으로 갔더니 기송이냐 재량이냐 재량으로 봐야지.
재량으로 봐야 쓸 게 많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기속이냐 재량이냐 할 때 법문원 기준설,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문원 기준설이 있는데 법문원 기준설이 할 때 내가 볼 때는 전체 취지로 봤을 때 재량으로 보면 방법 없어요. 그리고 그럴 겁니다. 100점으로 냈으면 이쪽. 내가 문제되는 것은 비례원칙인데 비례원칙 관련해서 신뢰원칙도 문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몰고 가면 출제한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친구가 정말 무난하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끌고 가요. 항상 근거 있느냐 없느냐, 주체, 형식, 절차, 내용, 큰 비중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주요 갈림길이 나오면 조남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 건가, 응? 대전 그 분기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은 하셔야지. 여기서 기속행위로 볼 건가 재량행위로 고민하고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양을 많게 작게 고민의 흔적은 두 줄, 세 줄 넘어가지 않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놓고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문원 기준설 이렇게 목차 달려가면서 쓸 여유 없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법문원 기준설이 있는데 법문원 기준설이 통설 판례인 법문원 기준설이 갈 때는 사안의 경우에는 재량으로 보여준다. 그럼 되는 거야. 그게 만약 양이 많다. 그럼 요건재량설에 대해서 요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재량이 인정된다는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그게 두 줄이 네 줄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늘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 많은 거를 줄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의 맹점은 핵심은 작게 컴팩트하게 준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만약 20점짜리 준비하는데 40점으로 나왔다. 불리세요. 글씨를 크게 쓰거나 아니면은 공백을 줘서. 참 깊은 강의를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이 과락을 면하시고 좋은 점수를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 답안 쓸 때 엉성하게 쓰셔야 돼. 한 칸 띄고 제목 쓰고 한 칸 띄고 줄 쓰고 괜찮습니다.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 연습 답안 쓸 때는 엉성하게 쓰니까 그렇게 쓰는지 몰랐어. 근데 실제연에 가서는 막 다 이어서 써, 수필처럼. 아, 그건 미안한데 교수님이 됐건 저희가 됐건 안 읽어봅니다. 그거는 출제연에 의해서 각하되는 거야. 그냥 굴립니다. 얘는 무조건 과락이에요. 읽어보질 않아. 엉성하게 티한테 굵직굵직하게 휑하게 이렇게 쓰셔야 돼. 이 모범답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킬이에요. 스킬. 잃지 않는 스킬입니다. 진짜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이 안에서 못 나오면요 꽝이에요. 장수하는 분들 2차에서 떨어진 장수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안 쓰세요. 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써요. 왜? 다 아닌데 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쓰면 안 나온다니까. 40년 만에 만났는데 무슨 말만 나와요. 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 다 알아. 다 알아. 그 사람의 고통 나한테 전달되고 내 고통 전달돼. 근데 안 나온다고. 그럼 점수 못 받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 기본서 보시면은 뭐 92페이지가 몇 페이지 항상 보라는 거 이거잖아요. 자, 요게 이 행정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갖추면 이 행정행위는 적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 자, 요게 실체법적으로 그 실체 행정행위 요 A라는 행정행위가 A라고 할까요? A 똑같이 1번이라고 하는 행정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적법입니다, 위법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위법으로 하시는 게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죠. 실체적으로. 근데 이 실체는 하느님만 알아요. 그죠? 그 하느님 역할을 하는 게 판사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적법이냐 위법이냐가 이렇게 실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와서 다 비례원칙까지 준수하면 적법이고요. 그 중에 앞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법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점짜리를 냈는데 여기서 아웃시켜버린다든가 여기서 아웃시켜버리면 주체상의 요건 흥결로 위법하면 이 뒤에가 하나도 안 써지죠. 객관식으로 봐서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친구는 그 고민해가지고서 막 기속 재량 이런 거 다 포커스 넣어가지고 출제한 사람에 대한 A가 아니죠. 그럼 그에 상응한 답변이 올 겁니다. 과락이라는 점수로. 아이고 교수님 잘 내셨네. 이거 근거.
있고요. 주체상, 형식, 절차, 내용, 준수해 있고요. 기속 재량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또 여기 재량을 내셨을지? 재량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탈은 아니고 남용과 관련된 건데, 여기 또 어떻게 선행조치를 이렇게 쓰셨을까? 정말 고민해서 출제 잘하셨네요. 막 격려해 가면서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 여기서 위법이네요. 이렇게 해주면. 박수.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출제위원이요. 이게 이제 실제법적으로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평가인데, 출제위원이 이렇게 너무 커요, 문제가. 그럼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위법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절차 위법만 딱 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처분은 남용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해달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당되는 조리가 어느 거냐? 거기에 대한 것만 좀 얘기 좀 해줄래? 이런 거예요. 꼭 쓰셔야 돼, 이거. 실력은 보건칙 쓰고 여기 안 쓰면은 그만큼 점수 다 날라가요. 아시겠죠? 두 번째 포커스가요. 이 실체라는 것을 분쟁이 생겼다라고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받은 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위법하다고 갑이 생각해요. 처분청에게 갔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청한테 갔는데 처분청이 아이고 미안해요. 얼른 시정해줄게. 이게 직권취소 아니겠습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직권취소해주더라고. 그러면은 조금 늦었지만 만시지탄의 의미는 있지만 바로 구제되죠. 아니래. 지가 볼 땐 적법이래. 내가 볼 때 위법인데. 자, 그러면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사람이 분쟁이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얘가 다시 어필해서 가는 게 행심이고요. 여기서도 안 받아들여지면 가는 데가 뭐예요? 법원이죠. 이 법원에 가면 권리를 침해 여부를 다퉈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원.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이 실체를 확인받기 위해서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건네야 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법원에서도 하도 별의별 놈이 다 와요. 이순신이 잘생겼나 내가 잘생겼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애들부터.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권리를 진짜 침해받은 애가 권리를 구제해 줄 만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선행적으로. 그때 법원에 제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소송이라 그러고 최소한 이 소송상에 있어서 점수해야 될 요건이 있다. 이게 소송법상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소송은 뭐냐? 절차예요. 절차법이라 그래. 왜? 실체가 실체가 문제됐을 때 그 실체 여부에 의해서 적법해야 될 행정행위에 의해서 뭔가 권리를 침해받은 애가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절차라고 보는 거예요. 사후적인 절차.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걸 바로잡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절차법을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왜? 권리 침해받았을 때 맨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제기하는 걸 뭐라 그랬고요? 소송이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법에 최소한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고예요. 소송을 제기당한 애가 피고고. 그래서 원고로서의 적합한 자격, 피고로서의 적합한 자격.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송은 항상 당사자가 원고하고 피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고, 피고가 이루어져 있는 소송과 달리 분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바라보는데 원고와 피고가 달리 바라보고 있어요. 적법이라고 보고 있고 위법이라고 보고 있고 원고는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는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거예요. 물론 법원의 판사는 공정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떤 분쟁이 전제가 되지 않은 게 있어요. 분쟁이 전제가 되지 않아서 나 이름 좀 바꾸줘. 근데 내 이름 바꾸는데 누가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아닌데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을 바꾸려다 보니까 행정청에서 건축허가 하는 것보다 훨씬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게 건드려져요. 그 사람이 수십여 년 동안 써왔었던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청에서 하지 말고 법원에서 행정청처럼 좀 뭔가 신중하게 다뤄서 해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비송사건 절차법이에요. 소송이 아니란 얘기죠. 안일비자 소송송자. 그러니까 비송사건은 분쟁이 전제가 돼서 권투나 유도처럼 이렇게 싸우는 장이 아니고 어느 한 주체에 대해서 마치 행정청과 같이 법원이 해주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판결의 원칙인 이런 소송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예는 이제 어디서도 비슷한 예가 발견이 되냐면 원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구규물에 대해서 하천이 됐건 뭘 토지가 됐건 이런 것들을 현황이라든가 그렇죠? 하천, 토지, 건축물의 현황에 대해서 공적 장부라고 하는 대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중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다 이걸 관리를 하는데 그 현황과 관련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보니까 얘네들이 재산은 재산인데 안 돌아다니는 재산이에요. 그죠? 땅이나 건물이 돌아다니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자고 그의 소유권에 어떤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권리 의무 관계인데 이것도 결국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한 하나의 현황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법원 쪽에다가 등기소라는 걸 둬서 등기라는 형식으로 따로 기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비송사건 절차법처럼. 아시겠죠? 왜?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하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뭐 준사례식으로 나와도 다 단문이에요. 단문일 수밖에 없어요. 행정사법도 지금 단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단문은 어쩔 수 없어. 기본 스타일대로 해서 그냥 써서 제가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시면 되지. 요건 중에 하나 빼먹으면 거기에 대한 감청 감사하시고. 사례는 일단 이 사례가 뭐에 관한 사례인지를 아셔야지. 그래야 뭐를 갖다가 그 단문에서 나온 것처럼 주섬주섬 주워다가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대상적격이 있어요. 자, 원고적격은요, 항상 권리를 침해받은 갑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는 안 돼요? 반사적 이익 침해받은 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고적격은 처분청이죠. 혹시라도 A 행정청에서 B 행정청으로 옮겨졌다. 이때 누구를 피고로 할 거냐. 이거 그때 정도는 안 나오죠. 대상적격.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그죠? 소송으로 틀을 잡으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 저쪽으로 간 게 행정심판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좁은 의미의 소외이익이에요. 소외이익. 소송이니까 소외이익이라고. 사실 이 소외이익에서 엉터리 같은 뭐 서비스를 취소해 주세요. 그럼 이거 아니죠. 이것도 소외이익이 있다기 분가가 된 거고 피고적격, 원고적격, 뭐 반사적인 침해받은 애가 왔더라. 그 재판에 한 실익이 없는 거예요. 소외이익에서 이 큰 덩어리의 소외이익에서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런 애들이 빠져나가고 그 밖에 소외이익, 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 이미 처분의 효과가 소멸해버렸다. 원래 취소하려고 가는데 이미 취소 없어져 버렸어요. 3개월짜리 영업정지여갖고 소송 제기하던 동안에 3개월이 지나버렸네? 그러면 기간 지나면 당연히 실효되는 거 아시죠? 이 재판 이게야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급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 주기로 갔는데 이미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들이 소액이 있냐 없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기간 준수해야 돼요. 취소 소송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가증요. 기간 준수해. 제소기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정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특별행정심판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수용위원회다 그러면 60일로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항상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만약 기간 지났다. 불가증력 생겼다. 하자승계 혹시라도 뒤에 후행처분이 있으면 하자승계 또 떠올리시면 되고. 여섯 번째. 필요적 전치. 행정심판 거치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전치 거쳐야 되는 거냐. 거쳐야 될 거 건치고야 된다.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거치기 위해서 행정심판 거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소송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못 갖추면은요. 뭐예요? 이때 쓰는 것이 소송 요건이 흠결돼서 못 갖춰서
부적법하던 소송이다 그래요. 부적법. 위법이라고 안 해요. 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얘기. 이 절차법상의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입니다. 각하. 근데 각하 판결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각하 판결하면은 인지가 다 날아가거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민사법원의 소송이 행정법원으로 와도 민사법원에 돌려주는 거예요. 혹시나 취소소송을 관할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관할 그쪽 관할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부적법하긴 하지만 이송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송. 이송이라는 게 소송을 이사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선배가 이송에 관한 줄만 한 두세 줄 맨날 외워갖고 행정법 시간에는 민사법원으로 이송 검토하는 듯 하듯이 두세 줄 검토하고 이송, 민사법 시간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송, 헌법소송 시간에서도 행정법원으로 이송, 환장하는 거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죠. 이거 요건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은 각하고요. 요건 다 갖추면 이제 그 다음 본안으로 넘어와서 이 행정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폼에 들어가서 나중에 위법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위법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이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절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그 순간 저 처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위법하다고 취소한다라고 판결이 때려지는 순간. 두 번째는 다시 하면 안 되겠죠. 기속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복 못하게 해요. 이제 대부분은 적극적인 자기는 없애주고 다시 못하게 하면 구제가 되는데 만약에 거부 처분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부작위도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처분이라면 자, 안 하는 거를 거부 처분을 없애주고 다시 거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얘가 구제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안 하거나 아예 대답이 없거나 대답을 안 해주겠다고 대답한 거니까 이때는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불이행을 하면은 이걸 막 법원에서는 행정부를 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간접적으로 쪼릅니다.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취소 판결이 났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여기를 지금 실체를 먼저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부터 다 검토하셔야 돼요.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격격, 협의의 소유익, 제소기간, 그 다음에 혹시라도 소송이 진짜 제기됐다면 필요적 전치사항인가 여부, 그 다음에 그 요건 중에 하나가 흠결됐으면 각하입니다. 100점짜리 물어봤는데 여기서 각하시켜버리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시키면 과락 맞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근거 한 개 다 검토하시고 재량에 있어서까지 끌고 가서 문제되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평등원칙 해주고 비리원칙에서 결론 내려주셔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함으로 이 청구는 인용되어야 된다. 인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논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인용됐을 때 취소 판결의 경우에는 형성력과 기속력이 나오는데 이때 반복 금지와 재처분 의무가 있고 이때 재처분 의무 불이행했을 때는 간접 강제한다. 여기까지가 일단락이에요. 여러분 한 줄씩만 쓰셔도 이거 100점짜리 양 쓰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물어볼 때 찝어서 물어봐요. 갑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가? 그럼 여기 중에 하나 문제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되는 거 하나 읽어보니까 반사적 이익이 뿔필이 들어와. 요거 위주로 쓰고 나머지 요건은 준수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원고적격 여부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보니까 점수가 좀 높아. 보니까 원고적격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기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이 문제되는 바 나머지 요건은 별 문제 없으므로 이 두 요건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대놓고 이제 진짜 근데 이제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만 물어보고 싶어. 그럼 출제원이 뭐라고 물어봐요? 소송 요건은 생략하고 본 소송에 있어서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이때 만약에 점수가 좀 작아 보인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만 물어보고 싶어. 절차상의 하자만. 그럼 요거 딱 떼서 물어본대.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절차가 여기서 나왔죠? 이게 사후구제 절차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절차법은 다 뭐예요? 이 실체상의 법에서 말하는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가는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다 뭐예요? 소송법입니다. 소송법. 민사는 민사소송, 행정은 행정소송, 혹시라도 정치적인 성격도 좀 강해서 헌법재판을 빼놨으면 헌법소송. 그런데 이 절차법에 있어서 이 절차는 실체적인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는 절차라는 의미의 절차법이고요. 실체가 적법인가요? 위법인가요? 할 때 이 절차가 하나 또 나와요.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행정법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구제받는 것보다 이 처분이 나오는 실체적인 영역에서 이 절차를 만약에 이유를 제시한다든가 침익적인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청문이나 공청의 경우에는 그걸 거치고 안 거치면 최소한의 애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 절차를 준수하다 보면 다치지를 않더라는 얘기지. 신중해져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나머지 내용이라든가 기속을 재량으로 받거나 재량의 남용인 것처럼 똑같이 여기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때 이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거냐? 그게 절차상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봐요. 절차나 형식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나머지 내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중요해요. 예식장이라든가 양가 상견례가 중요해요. 양가 상견례. 예식.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내 판단이 옳느냐, 그리고 자기 판단에서만 책임을 내는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계셔야죠. 절차상의 하자가 나왔다. 이유 제시에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사전 통지 절차를 결한 채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한 채 그러면은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 위법성 여부,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의 정도, 취소 사유라면 하자의 치유 인정 여부. 만약 치유가 인정 안 돼서 결국 판결이 났다면 그의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 보완해서 다시 처분을 한 경우 이게 기속력 반복금지의 반복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세트로 4개가 쭉 나와야 돼. 우리 이제 그런 거 앞으로 이때까지 해왔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턴화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첫 시간이라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쭉 그려봤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2페이지, 3페이지 나오는 거고 한 가지 빼먹은 정도라면 이 취소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사정 판결이 나오는 그런 요건들 혹은 이 소송을 제기하는 도중에 제기하면서 잠정적으로 집행이 정지가 안 되니까 집행 정지하거나 임시 처분이라고 하는 제도 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뭐예요? 행취소 심판. 원고가 아니라 청구인, 피고가 아니라 피청구인. 아시겠죠? 여기 원고적격, 피고적격 쓰면 이거 감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사 채점으로 들어가신 분이 뭐예요? 얘는 뭐 지금 소송하고 심판도 구별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 이해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대상격격 처분 갖고 협의의 소액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겠죠? 협의의 심판 청구이기라고 그래야지. 심판 청구. 이렇게 쓰는 분도 없어요. 근데 저는 써요. 내용 똑같습니다. 제소라고 안 하고 이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니까 뭐예요? 심판 청구 기간. 아시겠죠? 91, 180. 각각 판결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각하 재결. 소송 요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심판 청구 요건. 다 갖췄다. 관할, 이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뭐 토지수용위원회로 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지금 이제 소송 조건 흉내낸 거니까 재결. 사정 판결이 아니라 뭐
사정, 체결, 형성력, 기성력, 반복금지, 재처분은 뭐 간접강제. 여기 간접강제 외에 얘는 뭐도 되죠? 직접 처분도 가능해요. 왜? 소송에서는 권력분립에 반한다 그래서 직접 명령 못해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기관이어서 동일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거로 이제 커버가 됐는데, 요거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새로 신설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 왜? 의무이행 소송에 준하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자, 그런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의무이행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소극적 처분에 대한 대안이 안 돼서 임시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또, 심판에는 들어와 있죠. 이런 거 하나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내용. 나머지 우리가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소송은 뭐 부관이 붙어 있는데 뭐 부담 위에 부관이 붙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가능해. 거기다 심판으로 딱 바꿔놓으면 아, 그 소송에 관한 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셨다가 실제 4페이지부터의 사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